인류가 생존을 위해 수렵하고 채집하던 원초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류는 아주 영리하면서 동시에 게으름까지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한 겁니다. 그 결과 인류는 더 쉽고 편하게 일하기 위해 도구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돌, 막대기, 그리고 각종 연장을 거쳐 복잡한 기계까지 만들어냅니다. 원초적 시대 인류의 혁신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혁신은 대부분 노동을 수월하게 하고 동시에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수의 인력이 투입되었을 때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식량만을 생산해야 했던 초기 농업 시절부터 최근의 극소수 인력으로도 아주 많은 양을 생산하는 현대 농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죠.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인류는 꽤나 성공적으로 식량 문제 역시 해결해왔고 식량도 매우 풍부한 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농업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수세기 동안 모든 종류의 육체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도구들을 발명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간단히 기계 근육이라 칭합니다. 기계 근육은 인간 근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치지도 않습니다. 인류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 근육으로 바꾸게 되자 육체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많은 사람들은 더욱 전문화되었고 여전히 일부는 생산직 분야에서 육체 노동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초창기 농업시대의 문명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은 눈부실 정도로 향상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도구의 끊임없는 발명은 결국 인류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이후 사람들은 기계 근육에서만 멈추지 않고 기계 지능을 만들면서 더욱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로 발전합니다. 이런 기계 지능은 결국 인간이 두뇌로만 가능했던 일까지 대체하게 될 겁니다. 마치 기계 근육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내몰았듯이 말이죠. 이는 커다란 경제적 혁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역사를 통해 이러한 혁명을 이미 몇 번 거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대부분 자동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도 거대하고 맞춤 제작된, 비싸지만 효율적인, 그러나 입력된 무한 반복 작업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멍청한 쇳덩어리 로봇을 떠올릴 겁니다. 이미 지난 20세기 동안 그런 로봇들의 자동화는 실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인류는 그 무자비하게 비대하고 멍청한 로봇들에게 세상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 로봇들은 특정한 직업군에서 비용적으로만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쇳덩이 구형 로봇들은 이제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 다른 개념의 로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생산되고 있는 로봇들은 앞서 언급한 더 쉽고 단순한 표현으로 그저 비싸고 크고 무식한 이 쇳덩이 로봇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우 높은 수준의 시각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통해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학습까지도 합니다. 이런 로봇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종의 다용도 로봇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큰 매력은 인건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인간들의 복잡한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에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저 전원만 공급해주면 24시간 돌아갑니다. 이런 다용도 로봇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초창기 컴퓨터로 많이 알려져 있는 ENIAC을 한번 볼까요? 매우 비쌌고 아주 특정한 용도로만 쓰였죠.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아주 고가의 기계였어요. 그러나 이후 저렴한 상용 컴퓨터가 등장하고 급속도로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됩니다. 현재의 다용도 컴퓨터는 잔돈 계산은 물론 비행기 좌석 지정, 컴퓨터 게임은 물론이고요.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의 컴퓨터 의존도는 실제로 매우 커졌고, 이는 바로 엄청난 수요로 이어지게 됐으며, 매년 새로 생산되는 컴퓨터들은 더욱 강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편리하게 제작, 판매됩니다. 잘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이런 지능형 로봇의 등장은 마치 80년대 초기 상용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단지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인간들이 몇 배는 빠르지만 비용적 면에서만 봐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저렴합니다. 현재의 로봇 기술이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나오게 될 더 뛰어난 성능의 인지지능 로봇만큼은 아니겠지만, 단순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들은 이 로봇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능력 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지능 로봇보다 훨씬 거대한 새로 제작된 단순 작업 로봇들이 인간들의 직업들과 서서히 대체해가는 과정을 목격해왔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 요즘 슈퍼마켓에서 30명의 계산원 대신에 30대의 계산 로봇을 두고 관리하는 사람 1명만 둡니다. 인건비 절감이 엄청나다는 게 금방 느껴지시죠? 심지어는 바리스타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카라멜 모카 어쩌고 하는 음료를 끝내주게 만들어주거나 아주 깐깐한 입맛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럭저럭 괜찮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큰 불만이 없이 만족할 겁니다. 아, 중요한 건요. 이 바리스타 로봇은 거대한 로봇 네트워크에 속해 있고 주문과 함께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게 되고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기억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패턴은 데이터로 저장하고 학습까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꽤나 편리합니다. 우리가 기술의 변화는 비싸고 화려하다라고 보통 상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진정한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되어 온 기존의 상품들을 더 싸고 빠르게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그 시작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로봇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로봇들의 기계 지능이 의사결정을 할 만큼 똑똑해졌고, 기존의 기계 근육들이 해낼 수 없었던 분야, 즉 인간들의 지적 능력으로만 해결해오던 나름 복잡한 분야들조차 이제는 기계지능 로봇들이 인간들을 대신해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서서히 그들의 능력도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좀 엉뚱한 예를 들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말 2마리가 자동차라는 신기술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오른쪽 말이 말하길, 이 새로운 기계 근육들이 우릴 모조리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그러자 왼쪽의 다른 말이 대답하네요. 뭔 소리야. 이제껏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 말들의 삶을 쉽게 만들어왔잖아. 농장일 기억하냐? 부산서 서울까지 달리면서 편지 배달하던 시절도 고생이었지만 전쟁터 끌려가던 시절은 정말 끔찍했잖아. 지금 사람들로 가득 찬 포장된 도시 도로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러냐? 우리 일자리도 지금이 제일 많고. 이 자동차인지 뭔지가 달리기 시작하는데도 이 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앞으로도 기술력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자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요. 자, 2000년도 이후에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말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전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직 일하는 말들이 있지만 보이시죠?
정말 의기소침하고 우울해 보이는 저 불쌍한 말들.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관리인이 고삐를 쥐고 대여섯 걸음 걷는 거 말고 특별히 경주마 외엔 말들이 달릴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 말의 수는 1915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이 더 많은 좋은 직업을 만든다. 꽤 멋지게 들립니다. 근데 현실에선 말들을 위한 경제학 법칙 같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을 사람으로 바꿔 생각하면 느낌이 팍 올 겁니다. 기계 근육들이 마구마구 달려야 하는 이 말들을 경제 현장에서 퇴출시켰듯 기계 지능이 역시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할 우리 인간들을 경제 현장에서 곧 퇴출시킬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이곳은 아니더라도 점점 문제로 인식되기 충분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런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되는데 우린 사실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예를 든 왼쪽 말처럼 인간들의 직업을 기계가 뺏을 순 없다고 믿을 겁니다. 아니, 믿고 싶은 거겠죠. 미안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의 당신이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비용은 절감되며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듯 무인 자동차는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올지를 보여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날 존재하고 작동하는 현재입니다. 무인 자동차는 이미 캘리포니아 도시들을 지나 인간의 조정 없이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렸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 벌금을 물리는 무인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등장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를 얼마나 빨리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람보다 나으면 됩니다. 매년 운전자들은 4만 명의 사람들을 사고로 죽입니다. 미국에서만 말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 중에 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멍청해지거나 심장에 발작이 오지 않는 이상 인간보다 나은 운행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실제로 그러니까요. 사전적 의미, 자율주행 자동차,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기 위한 해결책. 전통적인 자동차들은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사람의 크기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자동차들은 창고에서 일할 수 있고 커다란 자동차들은 광산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운송 관련 직업은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 7억 명에 다다르죠. 이런 직업들은 이제 끝입니다. 일반적인 논쟁은 노조가 기계화를 막을 것이란 점인데 역사는 발전된 기술과 싸웠던 노동자들로 가득했지만 언제나 노동자들은 패배를 맛봐야 했죠. 경제 논리가 항상 이겼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할 때 엄청난 이득을 볼 산업들이 많습니다. 많은 운송회사들에게 있어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3분의 1이고요. 큰 화물차를 모는 운전수들은 시간과 돈, 그리고 그들의 체력과 건강을 소비하기 마련이죠. 아마존에서 무인 택배용 드론을 개발했고 할당량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난폭운전을 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의 자리를 드론이 모두 차지했다는 겁니다. 사고는 어떤가요? 부주의함에 대해서도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사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보험사들에게 가장 완벽한 운전자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절대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라는 겁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현상은 로봇이 드디어 인간의 세상을 바꿔버리게 되는 역사적인 최초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일어나는 현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지 눈에 덜 띌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예는 단순히 기술은 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수준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군들을 대부분 빼앗아왔다 정도였죠.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믿기 싫을 정도로 냉혹할 수 있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보세요. 기술은 더 진화할 것이고 더 나은 교육을 요구하는 그 어떤 직업군들조차도 가차없이 빼앗아갈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그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이트 칼라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조차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고 있죠. 당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 클릭을 하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라면 더욱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로봇들이 곧 당신을 따라잡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로봇들은 형태가 없지만 형체가 있는 로봇들에 비해 훨씬 빠르고 무지 싸기까지 하죠. 이 화이트 칼라 직업군들의 인력은 회사의 입장에서 비싸고 그 수도 엄청 많죠. 그들의 일을 로봇들이 대신할 수 있다면 어찌 될까요? 단순 기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회사는 챙길 수가 있죠. 화이트 칼라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필요도, 인상해주지도, 협상할 필요도 없이 고스란히 기업 이익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지금까지 자동화 엔지니어를 존재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똑똑한 자동화 엔지니어도 절대 인간들의 직업을 대체하는 로봇까지 만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최첨단 프로그래밍 기술은 완전 똑똑한 프로그래머가 완전 똑똑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 똑똑한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로봇에게 뭘 할지를 알려주고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로봇이 그 일이 수행된 과정을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하게 한다는 거죠. 설령 단순한 목표만 있고 예시가 없다 하더라도 로봇은 일이 수행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간의 노동은 여기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다른 로봇들과 주식을 사고 파는 로봇들만 있을 뿐이죠. 로봇들은 사람의 결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주식을 사고 판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뉴욕 주식거래소는 사람들이 아닌 모니터로 채워져 있죠. 로봇은 시장에 대해 배웠을 뿐 아니라 글쓰기도 배웠죠. 로봇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회사들이 많아요. 스포츠, TPS, 보도, 심지어 우리가 직장에서 전전긍긍하며 쓰는 분기별 보고서까지 말이죠. 문서 작업, 의사결정, 글쓰기, 아직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자부하면서 말이죠. 더 이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의 지적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전문직들은 아직 로봇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변호사를 생각하면 재판을 생각할 겁니다. 변호사들의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기존의 판례를 뒤져 원하는 정보를 발견하여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를 준비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와 그 영향 예측하는 것. 즉, 엄청난 양의 각종 문서들이 가득 차 있는 박스 안을 뒤지면서 특정한 패턴이나
예외적인 사례를 찾아내는 일이 대부분이죠. 수많은 판례가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순식간에 뒤져서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고 결론까지 분석, 정리하게 되는 일을 말이죠. 특히 검색에 관련된 일은 이미 인간의 직무 영역이 아닙니다. 해야 할 서류 작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서류 작업은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럴 때 이 잘난 조사 로봇들이 수백만 개의 이메일과 계정들을 순식간에 검색해내죠. 몇 주가 아니라 몇 분 또는 몇 초 만에.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선 인간들은 시간을 소비할 뿐 아니라 정확도 면에서도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로봇들은 잠들지 않고 계속 검색을 하니까요.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단순한 일에 속하죠. 2016년 우리는 충격적인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이 바둑을 두게 되는 광경이요. 알파고는 인간 도전자를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인공지능 알파고 입장에서는 그저 그동안에 학습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학습된 패턴을 통해 통계에 의한 최선의 결과를 따랐을 뿐이겠죠. 또는 왓슨이라는 의료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왓슨은 이미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톤 캐더링이라는 곳에서 폐암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반에 말했다시피 자동화 기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보다 실수가 적으면 됩니다. 인간인 의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진의 빈도와 횟수는 겁이 날 정도죠. 각종 복잡한 의료 기록을 다루는데도 인간들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약, 그리고 그 약과 다른 모든 약의 상호작용들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특히 1000개의 약을 동시에 검사해주는 로봇이 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 의사는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지만 의사 로봇은 그것과 연동되는 모든 다른 의사 로봇들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처리하며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입력 및 관리하며 세계 각지의 지리적, 기후적, 풍토적 특성을 기본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추적한 뒤에 그 상호작용을 추론해냄으로써 인간보다 빨리 그리고 객관적으로 최선의 결과에 대한 통계로 진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의사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로봇 의사들이 인간 의사들만큼 뛰어나고 게다가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접근 가능하다면 인간 의사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저는 어떨까요? 영화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일명 예술을 한다고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나름 자만하는 저 같은 인간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도 착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까지는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창의성은 마법 같아서 특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뇌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능력이 뇌를 모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막진 못했죠. 기계 근육이 인류를 생각하게 하는 직업으로 이끌었고 기계 지능이 우리 모두를 창의적인 직업군으로 가게끔 만들 거라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인류의 지능이 놀랍게 창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아닌데 단지 이 논쟁을 위해서 그렇게 두자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작가와 화가 또는 음악가나 영화감독, 예술가로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노동력인 거죠. 자, 그들이 인기에 기반해 항상 인구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군이라고 치죠. 시나 그림을 재화로 삼는 경제체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는 BGM 있죠? 이 음악 에밀리 호엘이라는 로봇이 쓴 곡입니다. 눈치채셨나요?
하루 동안 무한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죠. 그것도 공짜로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이 쓴 곡과 로봇이 쓴 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략적이고 창의적이며 인간의 영역이라 믿었던 바둑이나 체스 게임에서 인간 경쟁자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알파고처럼요. 더 이상 인류는 오래된 직종을 새 직종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입부에서 설명했듯 과거엔 혁신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이후로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었고 21세기의 첫 10년은 미국 내 전체 일자리 수가 증가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낸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점점 사람의 기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고 더 좋은 직업들이 생겨났다는 법칙위에서 견고하게 발전해왔지만 이제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듯합니다. 그래요. 이 주제는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쩌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무한하고 말도 안 되는 미래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워지죠.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자동화 기계들 지적 향상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거든요. 이미 로봇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끔찍할 정도로 많은 수의 자동화 기계들이 연구실과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 또는 노동의 축소를 통해 경제혁명을 이뤄내왔죠. 하지만 일명 제4차 산업혁명, 즉 로봇혁명은 다릅니다. 초반부에 말이라는 엉뚱한 대상으로 예를 들어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말들이 할 일이 없는 이유는 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죠. 마구간 월세를 지불하고 먹고 살 곤조를 사기 위한 돈을 벌어야 하는 말들을 위한 직무를 자동차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완벽한 능력을 갖춘 많은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예시라고 생각한 그 말과 자신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직무가 사라진다는, 정확하게는 직무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인류는 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 아마 새로운 직업들이 인간들을 구제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1998년 미국 노동자들은 총 1940억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그들의 생산량은 4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미국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은 여전히 1940억 시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천 개의 창업, 그리고 미국의 인구 증가가 4천만이 넘도록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노동시간이 증가가 전혀 없던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 대학교 졸업생들의 인구는 과거 10년 동안 계속 낮아져 왔고 40%까지의 새 졸업생들에겐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이 강요되고 있어요. 이는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도 덤으로 따라왔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동화 기계들,
또는 인공지능 로봇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를 실업 상태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해낸 놀라운 기술들을 통해 창조된 멋진 곳에는 새로운 직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자동화의 부정적인 면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불편하지만 예측된 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자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노력으로 풍족함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엄청난 인류의 실업 상태를 과연 무엇으로 극복 가능하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어느 연구는 미국에 있는 직업들의 50% 이상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자동화될 것이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말들이 자동차로 인해 할 일이 없어졌듯이 인간이 자동화 로봇에 의해 할 일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요. 이 모든 일자리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겠지만 점점 사람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럼 우리 인류가 무엇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들은 점점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로봇들만으로 회사를 채워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인건비를 절약하며 값싸고 빠르게 엄청난 생산을 해나갈 텐데, 이런 시대가 오면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어떻게 소비를 할까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본소득제라는 겁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득제를 통해 활로를 찾자는 겁니다. 다음 편엔 인류가 직면한 이 찬란하지만 심각하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안으로 나온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3달, 450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작은 후원이 마룬에게 큰 힘이 됩니다.